일단 퇴직하면요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야, 직장에서 안 불러주면 이제는 그냥 집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족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그래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못 해본 거 평생의 로망을 실천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특히나 노후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외로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MBC PD로 일하다 2020년에 명예퇴직하고 최근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들고 나온 저자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공부, 일, 놀이. 근데 이 셋 다 우리는 집단 속에서 해요. 어려서 학교에서 공부했고요. 일은 직장에 가서 했고요. 그리고 노는 것도 모임이나 동호회 친구들 만나서 했거든요. 50 넘어가고 60 넘어가잖아요.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혼자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일본어 공부하고 있던 참이라서 막 서로 하다가 내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초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웠어요. 1930년대생. 근데 아직 막 나이 80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일을 하세요? 친구분들이랑 좀 놀고 좀 다니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친구들은. 자, 나이 들면 외로워져요. 친구들도 하나둘 다 떠나고요. 자, 저는 공부, 일, 여가활동 이 세 가지를 누군가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혼자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외로움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크나큰 세 가지 착각이 있어요. 저 이거 은퇴하고 나서 깨달았는데요. 첫째, 퇴직하고 나도 불러주는 사람이 많겠지. 둘째,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 되겠지. 그리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도 나랑 안 놀아줘서 심심하면 평생 뭐 해보고 싶었던 어떤 나의 로망에 한번 도전해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셋 다 착각이에요. 첫 번째, 일단 퇴직하면요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경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직장 내에서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역할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들이 많고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불러주는 데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니야, 직장에서 안 불러주면 이제는 그냥 아침에 회사도 이제 안 나가도 되니까 집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족들이 힘들어져요. 늘 그래도 아침에 이러면 8시에 사라졌다가 밤 9시, 10시에 나타나던 사람이 갑자기 24시간 집에 있는다는 건 이건 괴로운 일이에요. 어떤 부장님 얘기가 있어요. 무슨 강연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아들과 평소에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나누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아들 방에 이제 밤 9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들, 그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헤드폰을 빼면서 그랬대요. 그래서 김 부장님은 요즘 회사 생활 어떤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거나 그냥 인터넷 하면서 짝이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때 가가지고 아들 뭐 하고 있어? 아빠랑 얘기 좀 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좋아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어려서부터 아빠와 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빠랑 좋은 추억이 많이 쌓여있는 아들은 아빠가 오면은 아빠 그래서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아빠랑 나는 오늘 또 뭘 할 수 있을까? 반가워하겠죠. 근데 그런 추억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세 번째,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그래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못 해본 거 평생의 로망을 실천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의 평생 로망이 뭐냐면 퇴직하고 나면 한 달짜리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 떠나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막 수십 년 동안 일을 하고 막 그래서 드디어 퇴직을 했어.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퇴직금도 나왔겠다.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탁 떠납니다. 이분들 여행 갈 때 옷차림은 어땠을까요? 늘 한국인들의 공통 드레스 코드, 등산복을 입고 가신 거죠. 크루즈 가면요 매일 밤 선상 파티가 있거든요. 알록달록한 이제 등산복 아래위로 이렇게 입고 차려입고 가면 참 안 어울립니다. 힘들어지죠. 그리고 크루즈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매번 다른 사람들하고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유럽에서 온 사람들 막 서로 이렇게 막 그 원형 테이블에서 앉아서 맛있는 정찬을 즐기면서 영어로 막 대화를 나누는데 혼자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 부부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뭐라는 거야? 자, 이러고 있으면 이제 싸웁니다. 결국은 두 부부가 싸워요. 야, 너는 평생 꿈이 크루즈 여행이라면서 드레스 코드 이런 것도 안 챙겨봤어? 싸웁니다.
크루즈에서 싸우면 뭐가 힘든 줄 알아요? 대안이잖아요. 저기 가니까 또 있네? 저 왼수 저기 또 보이네? 싸움만 하다가 돌아오시거든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생 하고 싶은 어떤 로망이 있잖아요. 그걸 은퇴 후로 미뤄두지 마세요. 조금씩 살면서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간단하게 서울에서 출발하거나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4박 5일짜리 유람선 크루즈 상품도 있어요. 내가 평생의 꿈이 산티아고 도보 걷기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한 달 여행 떠나면은요, 가다가 중간에 관절 다쳐서 이렇게 실려와요. 그러지 마시고 평소 주말에 서울 둘레길부터 걸어보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 세 가지 착각, 퇴사하고 나면 사람들이 날 불러주겠지, 가족들이 나랑 놀아주겠지, 평생의 로망을 실천할 수 있겠지, 이 세 가지 착각을 깰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조금씩 해두는 거예요. 회사 바깥의 관계, 그러니까 일적으로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취미로 만나는 관계,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과도 소소한 즐거움, 추억을 평소에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로망이 있으면은 그걸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조금씩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에 도움되는 음식 한 가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서 대기업 회장님들도 줄을 서서 먹었다고 하는 최고급 음식, 바로 산삼입니다. 산삼은 과거부터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료로 활용됐는데요.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되는 중장년층 또는 고령층이 섭취할 경우에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죠. 산삼 제품을 구매할 때는 딱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삼의 뿌리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두 성분은 시들해진 신체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주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몸 곳곳에 퍼져 있는 만성 염증을 치료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안 좋은 세포들을 죽여서 감기까지 낫게 해주죠. 더군다나 남성의 경우에는 몸의 혈류가 원활해져서 성기능에 도움을 줬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삼을 추출하게 되면 두 성분이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제가 제품 하나 말씀드릴게요. 더산삼류는 뿌리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손상 없이 추출해내는 공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그 어떤 보양식보다 진한 농축액을 담은 더산삼류로 떨어지는 기력과 활력을 보충하셔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 쉽게 얘기하면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거든요.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이렇게 팅 하고 일어나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인데 기본적으로 고난과 실패는 인생을 통해서 늘 찾아옵니다. 20대 30대 때 우리 실패해요. 연애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 그때는 젊으니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금세 회복할 수 있거든요. 저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시절은 저는 그나마 젊은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50, 6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력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 30대에는 회복 탄력성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은 여생이 기니까. 내 인생은 망했네, 에이 이러고 있다고 하기에는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내가 지금 30살인데 아직 한참 2살인데 이렇게 하고 근데 50, 60에 망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회복 탄력성은 나이 들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품성이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 뭔가 고난과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없다면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회복 탄력성을 방해하는 3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왜 나만 힘들지? 보면은 다 잘 살아. SNS 보면은 다 잘 살아.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들다라는 착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 생활할 때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일에서부터 퇴직하고 나면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는 건가? 내 인생의 의미는 없는 건가? 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일부분인데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면서 산 사람들은 언젠간 일은 끝나거든요. 언젠가는 끝나요. 이 일이 끝났을 때 그럼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 거지? 라고 하는, 일이 마치 인생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 생기는 어떤 괴로움이 있고요. 3번째는 남은 평생 계속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건 오케이, 참겠는데 앞으로도 이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 외로움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이 3가지가 저는 회복 탄력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그러면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첫째, 과연 진짜 나만 힘든 걸까? 알고 보면 사람들이 SNS에 보면은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서 사진 찍고 막 되게 즐거운 것 같지만 어쩌면 이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을 기록해서 올린 거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처럼 그냥 에휴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에휴 아들은 나 신경도 안 써주고 다들 이렇게 힘든 거 아닐까? 그런데 나는 그 SNS를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좋았던 순간만 올린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얘도 행복하고 얘도 행복하고 얘도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이 질문을 첫 번째 던져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일이 과연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노후에는 60 이후에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일만으로 내 인생을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이 들어서는 취미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취미가 다시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어도 그냥 즐거운 활동, 재미난 일을 꾸준히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는 인생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직업이라는 거, 돈을 버는 일에만 너무 인생을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돈 벌지 않고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7대3의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회사 다닐 때 월급 받는 일만 하지 말고 그 외에 봉사활동이 됐건 취미활동이 됐건 다른 일을 한 3 정도는, 그러니까 회사에 일에 쏟는 열정이 7이라면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난 후에 이어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3 정도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드라마 PD로 일하면서 제가 한 게 저는 그래도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블로그 활동하고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진로 특강 다녔고, 자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PD라는 7이라는 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3이 다시 제 삶의 7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그래서 노후에 외로운 게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외롭다는 건 어차피 이제는 나의 욕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나는 뭘 할 때 즐거운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아무래도 신경 쓰잖아요. 얘 뭐 좋아하지? 얘 만날 때 얘는 뭐 하는 거 좋아하더라? 신경을 써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나만 챙기면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이지? 이걸 계속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삶이 어쩌면 아무리 긴 삶이라도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다면 힘들지 않아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나는 나를 챙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챙기자고요. 저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나도 10사람을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 3, 4명 있고 그냥 그런 사람 한 4, 5명 있고 왠지 1, 2명 마음에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10사람이면 그 10사람 중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1, 2명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과연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개성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그거하고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취향은.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죠.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모든 일에 유능해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노후는요,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 준비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노후에는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제가 탁구장 다니잖아요. 탁구장에서 오로지 탁구 이거 하나로, 백플립 이 기술 하나로 먹고 사시는 분들, 하루 종일 너무너무 재밌게 사시는 분 있고요. 줌바 댄스 가면은 그냥 추는 그 현란한 춤 동작 하나로 그냥 하루에 이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시는 여성분들도 많거든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노후에는 딱 하나만 잘하면 된다. 모든 일을 잘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이 있을까?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우리 완벽한 해결책은 언제 찾는 줄 알아요? 20, 30대 때 찾는 거예요. 20, 30대는 우리가 이상주의자거든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는 완벽한 해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50 넘어가면 우리 알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죠. 그래,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에휴,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그러니까 3가지 질문을 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모든 일에 유능해질 수 있을까?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이 있을까? 이 3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복 탄력성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자, 외로워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 행복했나요? 그분이 전형적인 외로워도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돈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막 외롭게 살아요. 근데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타인과 비교를 은근히 쓸데없이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외로워지는 이유가 타인과의 비교에서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봤는데 나보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만나. 그리고 나는 돈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누구는 돈이 너무 없어. 쟤는 저렇게 돈 없는 애를 내가 만나서 뭐해? 또 안 만나.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타인과의 비교를 끝없이 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요, 나보다 많은 사람을 보면서 여전히 위축이 되고 더 가져야겠는데 돈만 계속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중요해요. 근데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를테면 평소에 이렇게 가족들에게 야, 그래도 내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돈 벌어다 주니까 여러분은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이렇게 가부장적인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장으로서 이렇게 막 군림하면서 사는 어떤 아빠가 있어요. 퇴사하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아빠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존재가 돈 벌어다 주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뒀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언젠가는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시절이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이제 멘붕에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직장 그만두고도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나 막 찾아다니게 되거든요. 저는 돈으로 내 삶의 모든 조건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요, 특히나 노후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외로 친구예요. 친구들만 많이 있어도요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칠곡 가신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은 경상북도 그 칠곡에서 한글 문해학교 70 넘은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는 그런 모임인데, 저는 보면서 친구들만 있어도 이렇게 노후에 재미지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 모으는 거는 힘든데요, 친구 모으는 건 은근히 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노후에는 친구를 모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모으는 방법 아주 쉬워요. 이게 돈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돈은요, 내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심하게 좋아하잖아요. 돈이 달아나요. 돈을 내가 심하게 좋아하잖아요. 돈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제가 이제 재테크 책도 많이 읽고, 저는 이제 투자 서적 많이 보거든요. 투자 서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특히나 재테크 책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를테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재미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일이 좋아서 열심히 그냥 하는데, 그냥 나는 돈보다도 이 일이 재밌어 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돈은 절로 찾아올 거다. 내가 돈을 신경 써서 돈이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오더라. 근데 나는 봤더니 내가 하는 일은 요건데, 어라? 저쪽에 갔더니 지금 사람들이 막 돈을 엄청 벌고 있어. 갑자기 무슨 투자로 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어. 나도 저기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막 쫓아가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버블이 생겼고, 조금 있으면 돈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나요. 사람은 반대예요. 내가 너 좋아 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줘요. 돈은 내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달아나는데, 사람은 바보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얘 나 되게 좋아하네? 만날 때마다 그게 느껴져.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좋아져요. 아주 나쁜 인간이 아니고서는. 아니,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누구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날 그렇게까지 안 좋아하잖아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 좋아하면 돼요. 좋아하는 사람을 여럿 늘리세요. 그리고 그 여럿 중에서 딱 나하고 마음이 서로 주고받는 좋은 사이가 또 생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늘리고요. 자, 노후에는요, 사람 하나하나 따져보지 마세요. 나랑 정치적 성향도 비슷하고 경제적 저것도 비슷하고 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친구가 몇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딱 하는데, 어라? 이분 나 탁구 치러 가면 탁구 나하고 너무 되게 잘 쳐주네. 이분 어디 갔더니 나 얘기 잘해주네. 야, 근데 이 친구는 꼭 만나면 나한테 재미난 책 소개 잘해주네. 한 가지만 맞는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노후에는. 노후에 제일 피해야 될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질병과 치매이거든요. 외로워서 힘든데 심지어 몸까지 아프잖아요. 그럼 정말 아마 괴로울 겁니다. 근데 저는 질병과 치매를 부르는 요인 중 하나가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코르티솔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심폐 활동을 증진시켜서 더 민첩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혈당을 막 이렇게 상승시켜가지고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면은 뇌로 공급되는 에너지 양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코르티솔이 왜 필요했을까요? 자,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원신으로 이렇게 사바나 초원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웬 하이에나 한 마리가, 늑대 한 마리가 후다닥 숲을 속에서 튀어나와요. 공포를 느껴져. 살아야겠어. 자, 근데 내 몸은 평소에 내 몸에서 에너지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는 필요한 활동들이 많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내 에너지를 쓰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위장의 소화 기능, 이라든지 몸의 면역 기능, 이런 거 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안 하는데 필요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근데 갑자기 맹수가 숲을 속에서 뛰쳐나와요. 살기 위해서 나는 갑자기 심장 박동,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혈당을 막 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막 돌아가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나무 위로 올라갈까? 숲을 속으로 숨을까? 애들 있는 데로 도망갈까? 막 이런 그걸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할 때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위장의 소화 기능이라든지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건 잠깐 묶어두는 거예요. 잠궈두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이렇게 빠르게 대사량을 증진시켜가지고 반응하게 하거든요. 자, 이게 공포예요.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잠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죽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부르는 건 두 가지인데요. 공포와 불안이 있거든요. 숲을 이렇게 흔들리다가 거기서 맹수가 뛰쳐나오면 공포를 느낄 겁니다. 숲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불안을 느낄 거예요. 저게 그냥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저 밑에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서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저 뒤에 누군가가 뭔가 숨어서 맹수가 됐건 어떤 천적이 나를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공포보다 불안이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공포는 순간적으로 확 튀어나오니까 와!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근데 불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르티솔을 분비시켜요. 왜냐? 몸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혹시라도 뛰쳐나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심장박동 막 이렇게 되면서 막 혈당 막 올라가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심장박동이 계속 높고 혈당이 계속 높잖아요. 그러면 몸의 건강은 노화가 촉진이 되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질병이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이걸 하다 보면 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일정한 기능들이 있는데 소화 기능이라든지 면역 기능 이런 거 다 묶어놓고 오로지 심폐 기능만, 혈당만 올려놓는 거니까. 자, 이게 길어지면은 질병과 노화가 촉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암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스트레스 받은 일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생각하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인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암은 우리가 평소에 몸의 면역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면 조금 발생률을 낮출 수 있거든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왜 이 원신 얘기를 했냐면 수십만 년 동안 우리가 사바나 초원에서 살 때는 항상 불안했을 거예요. 혹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오진 않을까? 혹시 뭐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항상 마음 졸이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원신들보다 수십 년을 더 살잖아요. 왜냐? 이제는 위험한 게 없어요. 이제는 인간을 뭘 이렇게 잡아먹는 뭔가가 없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공포를 이제 더 이상 별로 느낄 필요가 없는데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오래 느끼고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런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가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외롭잖아요.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놀고 이 모든 걸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해왔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제는 공부도 제대로 하기 힘들 것 같고 일도 하기 힘들고 돈을 벌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즐겁게 노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점점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저는 이 외로움이 가져온 어떤 불안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외로워서 힘들고 불안할 때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 자, 저 숲을 속에 저거 흔들리는 거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거야. 아니, 그리고 불안해 하더라도 그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스트레스고요. 이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질병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외로움이 심해지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를 부르는 치명적 요인 중 하나거든요. 외로움을 피하고 자신의 외로움을 잘 달래어서 건강한 노후를 오래오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꼭 만나서 피곤하고 싫은 때까지 내가 꼭 만나야 돼? 라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있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 취향이 안 맞는 모임이면 안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 라고 막 오케이 인정해요. 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저는 외로움 수업의 저자잖아요. 저는 우리가 외로움을 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후에는 어쩌면 사실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다 보면 우리는 외로워져요. 외로움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뇌가 게을러져요. 우리가 뇌가 인지적 기능을 가장 활발하게 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낯선 사람 만났을 때예요. 낯선 사람 만나잖아요. 약간 긴장하죠. 이 사람하고 혹시 내가 또 뭔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어. 아주 친한 사람한테는 막 욕도 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함부로 뭘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야, 그 양반 참 몹쓸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하고 다니더라 라고 하면은 내 이 사회적 평판이 확 내려갈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항상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반응을 살피죠.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좋아할까.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때는 언제냐면 외로울 때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뇌가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 뇌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근육 마찬가지예요. 안 쓰면은 위축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남이 주는 어떤 정신적 부담이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인 거예요. 사람 만나서 눈치 보고 분위기 살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있을까 막 머릿속으로 이거를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그 말을 들으면 상처받고 많은데 이걸 해석해서 이 사람은 나한테 실은 조언하려고 해준 거야.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얘기니까 이거를 받고 이렇게 고깝게 들을 필요 없어. 이런 걸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요즘은 사람 안 만나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유튜브에서 내 어떤 성향이라든지 정치적 지향이라든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얘기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은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편안해질 수 있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온라인에서 만나는 편안한 관계들에만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 오프라인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을 자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마세요. 삐빠 삐빠. 저 사실 평생 살면서 멋있게 나이 든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왜냐? 제 직업이 드라마 PD였잖아요. 생각해봐요. 드라마에 주말 연속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중견 배우들, 연기 경력 한 3, 40년 되고 엄마 아빠 역하는 60대, 시어머니 역할하는 극 중에서는 그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들 역할하는 그 배우분도요. 촬영 현장에서 만나보면 정말 좋은 호인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너무 멋있는 어른들, 멋있게 잘 나이 든 어른들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연예인으로 살면서 수십 년을 자기 관리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 욕망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을 절제하기도 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밤샘 촬영하고 새벽에 부르고 새벽 7시에 촬영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샵에 가서 머리하고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불평 한마디 없이 늘 하신 분들이 3, 40년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우리가 주말 연습에 보는 그 부모님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멋있게 나이 든 분들 드라마 PD라면서 많이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식인사이드 출연하면서 더 멋있게 나이 든 분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인사이드 다 큰 성인이 혼자서 6개월 만에 영어 공부 성공하는 3가지 방법 나왔을 때 댓글을 달아주신 조종순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댓글에 뭐라고 적으셨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올해 70 할머니인데 작년에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합격하고 지금은 집에서 영어 단어와 천자문 공부 중인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간다는 게 참 기쁩니다. 라고 댓글을 올리신 거예요. 70 할머니께서 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좋아요가 수백 개가 달리고 멋있으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그 댓글이 또 수십 개가 달렸어요. 70 할머니께서 유튜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 진짜 보고 감동받아요. 이분 진짜 인생 잘 사셨구나. 정말 멋지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이구나. 제가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제 영상에 댓글로 소통해 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 선플 있잖아요. 영상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요약해서 이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주시는 선플에는 3가지 영향이 있어요. 3가지 방향으로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플을 쓰는 나 자신이 내 뇌에게 주는 신호가 있어요. 나 오늘 좋은 영상 봤잖아. 그래. 나는 오늘 이런 영상 보면서 공부도 하고 자기 성장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선플을 쓰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플을 보는 다른 구독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흐뭇해져요. 맞아, 나도 이분 말처럼 오늘 되게 좋은 영상을 찾아봤지. 나 이 영상 보면서 이렇게 오늘 공부하니까 나도 참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식인사이드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 이런 선플들을 보고 나잖아요. 70 할머니께서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도움을
도움을 주시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겠다라고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출연자와 연출자들에게 힘을 주죠. 선풀은 3가지 방향으로 힘을 줘요. 저는 우리가 멋있게 나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요.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가는 사람이 멋있게 나이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많아요. 감사합니다.